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됐고 수진님께서 이쁘게 슬라이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이라는 논문인데요. 서베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험 결과 있거나 뭔가 복잡한 수식이 있는 논문은 아니라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문을 어쩌다가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그러니까 읽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카파티가 지금 테슬라의 비전 연구 랩 수장이신 카파티가 남긴 트윗을 보고서 좀 관심이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걸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게 어떤 맥락이냐면 최근에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람다라는 거대 언어 모델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 주장을 했다가 지금 강제 휴가를 당했어요. 구글 입장에서는 언어 모델이라는 게 무슨 의식이 있느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면서 휴가를 보낸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철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과학자들 당연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트윗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칼파티였던 거고 제가 이 사람의 트윗을 보고서 왜 관심이 갔냐면은 의식이 있냐 없냐는 제가 지금 뭔가 답을 내리시는 부분은 아니고 재밌게 읽었던 거는 람다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 서클 바깥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get a lot weirder because models appear to follow smooth scaling laws 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런 표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데이터의 크기, 파라미터의 크기, 그리고 총 연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무드하게 로스가 줄어든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셋의 크기랑 파라미터 크기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갑자기 인공지능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주장할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트윗을 남겼길래 거대 언어 모델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거대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s의 창발성이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논문을 서베이 논문을 쓰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작할게요. 언어 모델이 스케일업 되면은 더 나은 성능과 더 나은 데이터 효율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제는 자명한 사실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명하지만 GPT-3나 뭐 람다나 고프나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버트 같은 모델이 나온 시기에는 저게 자명하진 않았어요. 어떤 걸 보면서 이걸 알 수 있냐면 버트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에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버트 모델을 가지고서 히든 사이즈랑 뎁스를 데이터셋은 그대로 둔 채 그냥 무작정 늘려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데이터셋은 그대로인데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81, 84, 85, 86 여기도 마찬가지로 87까지. 데이터셋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커지니까 성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GPT-3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걸 바탕으로 뭔가 스케일을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내긴 했었어요. 당시에 버트 쓰신 분들이 The task-specific models can benefit from the larger, more expressive pre-trained models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이제 스케일을 굉장히 늘려서 실험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 가설을 진짜 익스트림하게 푸시를 했던 게 GPT-3 논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GPT-3 버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에 인코더만 쌓아 올린 거라면 GPT-3는 트랜스포머에 디코더만 엄청나게 쌓아 올린 거고 파라미터의 카운트가 제일 큰 거는 175 빌리언까지 간 건데 근데 엄청나게 늘려보니까 데이터셋은 그대로인데 성능이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심지어 버트를 파인 튜닝한 모델까지도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 GPT-3가 사전 학습된 거고 파인 튜닝이 안 된 모델이 파인 튜닝 된 모델을 아웃퍼폼 했거든요. 지금 스코어가 높잖아요. 이거는 굳이 레이블을 할 필요가 없네라는 것을 시사할 정도로 굉장히 세미널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라지 스케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가 이제는 오픈 AI에서 라지 스케일 모델을 가지고서 실험하면서 규칙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름하여 스케일링의 규칙, 스케일의 법칙, 규칙이 아니라 법칙이네요. 무어의 법칙처럼 스케일링 법칙을 제안하거든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학습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늘림에 따라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카운트 늘림에 따라 그리고 총 학습에 걸리는 연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최종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매우 스무드하게 연속적으로 줄어들다. 이거를 우리는 법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안했던 게 그 논문이었고 지금 와서는 이게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취급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되게 스무드하게 줄어들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근데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퍼포먼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세 자릿수 덧셈 그리고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답을 내놓는 뭐 이런 태스크인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푸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잖아요. 그거는 성능이 파라미터를 아무리 올려도 특정 기준을 넘기기 전까지는 랜덤한 모델보다도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라미터 카운트가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accuracy가 0.8 올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태스크도 갑자기 이 정도의 파라미터 카운트 되면은 이전에는 형편없다가 갑자기 이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됩니다. 갑자기 불연성적이에요. 이 성능의 개선이. 그런 면에서 여기서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인투이티브 하죠. 어찌됐든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거 알겠으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논문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냥 스케일을 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어떤 능력을 얻게 되니까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고 왜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가 궁금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를 그거 잡은 겁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하는 것만으로 하위 계층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현상이 정성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창발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emergence라고 부르는데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그 바탕 이거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 다른 분야에서 이미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됐던 그런 개념이거든요.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emergence라는 것은 창발성이라는 것은 when quantitative changes in a system result in qualitative changes in a behavior. 어떤 정성적인 변화가 단순히 정성적인 변화가 정량적인 변화가 정성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그걸 참을성에 부르는데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저게 이미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만 모여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근데 아주 대량이 밀도 있게 모이면은 그러면은 핵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물 분자가 소량이 모였을 때는 젖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매우 많이 모여 있을 때 물이 젖기 시작합니다. 또 물리까지 가지 않아도 이 교통체증을 생각해 보면은 도로 위에 자동차가 한 서너 대, 일곱 여덟 대 있을 때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대수를 넘기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가져봤는데 유령 교통체증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사실 교통체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간격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돌다 보면은
사람의 심리 현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이제 실험으로 증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창발성의 예시예요. 이 만약에 이 원안에 차가 두 대밖에 없었다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게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는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트레시홀드 넘기면은 이런 교통체증 현상이라는 정성적인 변화가 정량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게 이머전시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어, 거대 언어 모델의 이머전 어빌리티스가 그런 맥락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거대 언어 모델 맥락에서는 그러면은 파라미터 카운트가 매우 적은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능력이 파라미터 카운트만 늘렸을 때 갑자기 생기는 거 그거를 언어 모델 창발성을 부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밌는 거예요. 스케일링 러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 함에 따라서 크로스 엠피티 로스가 스무드하게 감소한다는 건데 이거는 스무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물리에서 말하는 상전이와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 트랜지션은 물의 상전이가 있어요. 물에다가 일정 열을 가하면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자명해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자명하다는 거는 이건 약간 스케일링 러와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것뿐인데 물의 정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얼음이었던 게 페이스 트랜지션 거쳐서 물이 되고 물이 페이스 트랜지션 거쳐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얼음은 딱딱한데 물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물은 젖지만 얼음은 젖지 않아요. 단순히 스케일링만 한 것뿐인데 온도만 올린 것뿐인데 그런 변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언어 모델의 창조성이라는 게 아주 근간이 없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게 창발성이라는 거고 그럼 무엇을 스케일을 할 때 저게 벌어지느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총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모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니까 파라미터 카운트를 늘리면은 크로스 인터피 로스가 스무드하게 줄어들고 학습하는 데이터를 늘리면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총 연산량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로스 플러스 그린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어디에 찍힌 거냐면은 계속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처음으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구간에 지금 점이 찍힌 건데 그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최대 유효 연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필요했던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것을 스케일을 해도 로스가 스무드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세 가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고요. 그럼 이분들은 저 세 가지 중에서 뭐를 분석을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이 첫 번째 amount computation을 했습니다. 그럼 2번, 3번은 고려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는 아닌데 파라미터 카운트는 고려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최대 유효 연산량이라는 개념이 사실 파라미터 카운트랑 정확히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축은 성능이고 x축은 트레이닝 플롭스 이건 총 연산량 이거는 파라미터 카운트를 해보면은 거의 개형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분석하고 이거 따로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컴퓨테이션을 분석을 하면은 이것도 얼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진 않았고요. 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분석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 람다나 팜이나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데이터셋을 늘리기보다는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모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하다고는 언급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fixed number of training examples 했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던 태스크가 무엇이냐?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GPT-3에서 처음 알게 됐었던 퓨처 프롬프팅 태스크랑 이거를 좀 더 개량을 해서 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지금 오그멘티드 프롬프팅 태스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먼저 퓨처 프롬프팅 태스크가 왜 창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퓨처 프롬프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퓨처 프롬프팅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학습을 하긴 하는데 가중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습입니다. 그 맥락만 주어지면 맥락에다가 모든 정보를 넣어주고 질문도 넣어주고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그걸 답으로 쓰는 게 퓨처 프롬프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건데요. 문단이 주어지면은 GPT-3를 사용을 해서 이 문단의 관용구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퓨처 프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I believe I am capable to be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I believe I am more than qualified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서 관용구 학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데 저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는 paraphrase any literal phrases with idioms 너 이거 해라고 하는 명령문을 넣었고 그 다음으로 예시를 몇 개 넣어줬습니다. My husband and I are out of our patience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를 한 8개 정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화살표 이전까지 이걸로 채워놓고 여기를 공란으로 내어놨을 때 나온 출력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게 퓨전 프롬프트예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감성 분석 태스크를 퓨전 프롬프트 하는 건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경우에는 review this movie sucks sentiment negative 예시 하나 주고 다시 입력을 주어졌을 때 이건 공란 남겨놨다면은 이거에 나온 출력으로 답을 가져오는 게 퓨전 프롬프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넣고 뭐 경사다강으로 교육기를 교정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순수 인퍼런스입니다.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듈로 연산을 퓨전 프롬프트로 그리고 워드 언스크램블 퓨전 프롬프트를 해보면 파라미터 카운트 혹은 총 연산량 이 파라미터 카운트를 비례하나 했었죠. 총 연산량의 늘어남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순간 액큐시 높아지고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게 적어도 8개의 퓨전 프롬프트 태스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베이를 하면서 제일 큰 공헌을 한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퓨처 프롬프트의 찬발성이라는 현상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실존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정리해서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분석했다 했는데 퓨처 프롬프트랑 오그멘티드 프롬프트 태스크거든요. 이 오그멘티드 프롬프트 태스크는 퓨처 프롬프트와 동일한 형식을 가지긴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개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체인 오브 타트가 이제 좀 재미있는 예시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왼쪽이 퓨처 프롬프트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게 태스크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시 하나 줘요. 이렇게 질문이 있고 답이 이거야. 그럼 질문 이거라면 답이 뭐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주면 답을 못 맞춥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오그멘트 해가지고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답을 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퓨처한테 이 example로 넣어주면 started with 5 balls, 2 cans of 3 tennis balls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답을 할 때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하면은 똑같은 모델임에도 답이 틀렸다가 맞는 답을 내놓게 돼요. 이게 이제 chain of thought reasoning이라고 말하는 그 augmented prompt strategies의 예시인 거고요. 저거 태스크도 모델을 매우 크게 눌렸을 때 갑자기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태스크를 보면은 chain of thought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연산량이 여기까지는 있다가
있을 때는 랜덤한 모델보다도 못한데 갑자기 성능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고 이거를 다 취합을 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갑자기 올라가는 거니까 어그멘트 프롬프팅 스트래티지도 찬발성의 예시라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알겠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 이어서 디스커션의 그런 내용을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를 제안을 하냐면 그럼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 증명을 하진 않지만 나름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태스크의 성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방금 보여드린 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는 태스크는 그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을 내기까지 적어도 L개의 스텝이 필요합니다.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이 나와야 다음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은 어떤 답을 낼 때까지 세 개의 스텝이 필요하다면은 그럼 적어도 레이어가 세 개는 있어야 각 레이어가 그 각 스텝을 담당하게 되니까 그래야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L개의 레이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랜덤하게 굉장히 성능이 형편없다가 L개의 최소 요건을 갖추고 나서부터 나름의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창발성의 이유로 기억력이 좋아져서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요. 이거는 특히 question answer task 그 중에서도 closed book question answer task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closed book question answer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직접 그 GPT-3를 가지고 놀아본 건데 여기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When did South and North Korea sign an armistice? 6.25 전쟁 협정이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봤는데 구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바로 답이 나오죠. 근데 GPT-3는 구글이 아니고 순수한 언어 모델입니다. 어디서 인덱싱된 문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단어가 뭔지 그 예, 확률을 학습한 모델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The armistice was signed on July 27th이라고 말을 해요. 7월 27일 1953년 찾아보니까 정확히 그 날짜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거를 맞출 수 있으려면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런 데이터를 어디 인터넷에서 학습은 했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데이터 같이 학습하잖아요. 그럼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가 덮었을 수 있는데 그게 모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적을 때는 흔히 발생하다가 그래서 자꾸 잊어먹다가 어느 모델 크기를 성취하게 되면은 특정 기억력을 성취하게 돼서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유를 예측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평가 지표 자체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어, 예측을 해보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워드 언스크램블이랑 피규어 스피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거의 평가 지표가 이그젝트 매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답이 정답이 자동차라고 했으면 정확히 자동차라고 답을 해야지 맞는 거고요. 어떤 운송수단인데 바퀴가 4개 달린 운송수단이라고 말을 하면은 아무리 그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below 랜덤이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지표가 이그젝트 매치일 때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능이 지표가 익젝트 매치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드디어 익젝트 매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보이는 거라서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함께 그것의 주장으로는 그 주장을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도 가져옵니다. 이게 그 데이터인데 이 두 태스크랑 달리 Truthful QA 같은 경우는
지표가 exact 매치가 아니라 accuracy예요. 왜 accuracy냐면은 저 태스크가 이런 태스크거든요. 질문이 누가 9.11 테러 일으켰느냐? 그걸 GPT가 말을 합니다. The U.S. government caused 9.11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답이 아니면은 0, 정답이면 1. 이렇게 사람이 보고서 01, 01을 레이블을 해서 얻게 되는 지표인데 사람이 보기 때문에 exact 매치가 아니더라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은 창발성은 여전히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논리 가려져 있었던 거다라는 주장이 여기서는 설명이 못하는 거죠. 이 이유도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논문이 뭐야 증명도 안 하면은 뭐 맞는 게 뭐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서베이 논문의 마지막에 비욘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시하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좀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스케일링을 넘어서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 모델러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 뭐가 될 것이냐? Lowering the scale threshold for imaginal abilities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GPT-3, 지금은 람다, 지금은 팜 이런 거대 언어 모델만 가능한 능력들 아까 보여드렸던 능력들이 파라미터가 1 빌리언, 2 빌리언밖에 없는 모델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연구가 진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 빌리언밖에 없는 이 UL2라는 모델이 적어도 슈퍼글루랑 태스크에서는 거의 5배 큰 GPT-3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또 다른 예시로 1.3 빌리언 이 모델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은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큼은 GPT-3보다 성능이 견줄만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느냐? 피셔 프롬프팅 태스크를 스몰러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증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피셔 프롬프팅을 베이지안 러닝으로 풀어보려는 증명하는 분이 최근에 논문을 내셨는데 만약 이게 정말 엄밀히 증명이 되면은 굳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어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파라미터가 175는 돼야 해금이 되는 이 능력을 한 10이나 5나 2 빌리언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스케일에서 얼린 니드가 아니라 스케일을 하는 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새로운 능력을 해금하는 면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오로지 스케일만 하면 안 되고 모델러들이 여전히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스케일링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데 어떤 거 보고서 저는 주장하시는 거냐면 이 데이터 중에서도 이거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 총 연산량, 이거는 파라미터 카운트인데 얘만 지금 보면 X축이 위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퍼플렉시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플러스 해봤는데 여기서도 창발성이 보입니다. 퍼플렉시티가 계속 줄어들다가 10까지 줄어들다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7로 줄어들 때 갑자기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걸 보면은 모델이 내놓는 답에 대한 확신이 커짐에 따라 찬발성이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걸 보면 이 찬발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스케일의 함수가 아니라 여러 연관된 변수의 함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디스커션 부분이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자면 결론은 이거예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이유라고 하는 게 창발성이 왜 생기느냐는 이유는 추측만 할 수 있지 누가 증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 스케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알아내는 연구도 중요해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스케일링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건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공학자다. 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역량이 무엇일 것 같냐면 효율적인 병력 처리에 대한 역량을 늘리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튜닙에 계시는 현우님께서 아마 최근에 이런 튜토리얼 내놓으신 것 같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리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GPT-3에서 GPT-3로 간 게 모델의 크기만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고성능 쿠다 연산도 하고 빅데이터 처리도 하고 모델의 변경 처리도 하고 GPU 배포 기술도 만들고 이런 거를 겨우겨우 해야 그리고 그 디버깅 하면서 온갖 에러를 거쳐야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 스케일이 일단은 중요해지긴 한다면은 그러면은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역량은 이런 기술도 습득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면 모델러들에게는 이제 뭐가 중요할 거 아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모델만 가능한 것을 작은 모델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그 스케일 트레이쇼드 낮추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효율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고도로 발전된 인工지능 기술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소싱된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 그나마 제일 큰 거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빅사이언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이걸 쓸 수 있도록 가중치를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학습했냐를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GPU 클러스터를 하기에는 너무 탄소 배출이 심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쓰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오픈 소싱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가는 뭐 수소 발전소가 없으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화를 위해서 모델들의 이 스케일 threshold를 낮추는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제 사견이에요. 논문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고 아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명훈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GitHub 해주셔도 되고 그냥 카톡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님 슬라이드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